경국지회 외고의 극성으로 나라가 기울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고의 변천사와 한국과 중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就是日本的南北朝时期。后来北朝胜利了，失败的南朝便背井离乡成了倭寇，开始骚扰明朝。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외고의 약탈과 노략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일본은 외고의 외를 화로 바꾸고 와코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고의 체구가 작고 왜소하였다 하여 외자를 작을 외자로 쓰기도 합니다. 키가 평균적으로 150에서 155cm 정도로 작았다고 합니다.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하면 외고의 잦은 고래 침입이 고래의 멸망을 앞당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구라는 호칭이 어디에서 처음 유래되었을까요?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여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구는 언제 처음 발생하였을까요? 박혁거세 8년에 왜구 침입이 있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아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왜구의 침입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2-13세기에 이르러서는 왜구가 연안에서 내륙 깊숙이 들어와 대규모의 약탈을 자행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제가 발달되었으나 군사력은 별반 보잘것없다. 또다시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앞의 사례로서 송이 북방민족보다 문물은 앞섰으나 군사력에서 열등하였음을 설명합니다. 12-13세기 현재의 티베트 영역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송은 몽고와 연합하여 금나라를 1235년에 멸망시킵니다. 송은 상품경제, 문화교육, 과학혁신 등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건국 초기부터 내우 외환에 시달리다가 300년의 짧은 생으로 찬란한 문화는 지고 맙니다. 송이 멸망하고 원나라는 곧바로 2차 일본 원정을 감행합니다. 당시 여몽연합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하카다 지역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하카다의 해안선을 따라가 보면 해안가로부터 평지가 넓게 펼쳐집니다. 몽고군이 말을 타고 달리기에 최적의 지형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미카제가 불어주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원래 빈농 출신으로 농번 정책을 추진하고 상공업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해금령을 내림으로써 한때 대규모의 외구 침입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됩니다. 3대 영락제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금령을 해제합니다. 정화는 영락제의 후원으로 인도양까지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구의 침입도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회유책의 일환으로 감합무역을 허가합니다. 14세기 일본은 전국시대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북조에 패배한 남조의 사무라이들이 요랑하면서 외구로 전환됩니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는 고려 말 조선 초기입니다. 고려와 조선은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외구들은 말을 배에 싣고 와서 내륙까지 들어와 약탈을 자행합니다. 고려 창왕 때 박유로 하여금 외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정벌합니다. 외구의 침입은 조선 태종, 세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동시에 회유책의 일환으로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를 개항하여 공무역을 허가해 줍니다. 다시 명나라 가정제에 이르러 해상무역을 금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구의 침입과 밀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외구의 침입이 극성이었기에 외구를 가정외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외구의 침입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포외란, 을묘외변, 임진왜란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외구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조총까지 등장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에 이르러서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북로 남외로 내우외환에 시달립니다. 북방 방어로 인해 동남해에 연한 방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영웅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유는 외국 격퇴 후 소림사 18 나한진을 완성한 분이고 척계광은 외구를 격퇴하기 위해 새로운 진법 기호신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외구는 주로 긴 칼과 창을 사용합니다. 보통 4-5m에 달합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척계광은 쌍수도와 낭선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척계광의 쌍수도와 낭선을 도입하게 됩니다. 도표는 가정제 시기에 외구의 침입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구가 언제부터 조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일본의 다네가지마라는 곳에 처음으로 조총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 두 당주가 가와나카지마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조총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전쟁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총 부대가 맨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명종 때 대규모의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여 을묘외변을 일으킵니다. 을묘외변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왜구가 화약과 조총 제조법을 취득하였고 탄환으로 철구소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철구소를 총구에 넣고 발사하는 오늘날의 산탄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또한 휴대용 조총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일본 내의 사무라이들을 끌어모아 조선 침략에 투입함으로써 이때부터 왜구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1624년 명나라의 복권 연안을 침입한 왜구가 최후의 왜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열면서 왜구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기치가 척양척외입니다. 최근 미국의 어느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현대판 왜구를 보았습니다. 왜구가 칼 대신 펜을 들고 역사를 노락질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어느 교수가 토착 왜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외세를 물리친 건 정부가 아니라 늘 국민이었습니다. 이상 어깨도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